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죠. 아무리 준비를 해둬도 기상악화나 천재지변은 피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하필 밖에 있다면 조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위급한 순간이지만 침착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다면 생존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는 해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난 상황이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생존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힘든 상황도 있겠죠.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일본 홋카이도에 다이세츠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산이긴 해요. 하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등산로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천연 그대로의 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곳 근처 경찰서에 어느 날 구조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아사히다케에서 등산객이 조난된 거예요. 그런데 조난자가 신호를 보낸 위치는 해발 3000m에 달하는 고산지대라 구조대가 걸어서 올라가기엔 너무나 높았죠. 구조 시간이 지체되면 조난자가 또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대는 헬기를 타고 접근했어요. 그러던 중 산 능선에서 조난자가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발견하게 되죠. 먼 거리에서도 아주 잘 보일 만큼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날 산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는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1989년 7월 24일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아사히다케를 등산하던 사람이 실종되자 사람을 찾기 위해 출동한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 산 위를 날다가 누군가 쓰러진 나무를 꺾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발견했어요. 조난된 사람이 보내는 구조신호로 보이죠. 이 주변을 수색해 보니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조난된 남성 2명을 발견하게 됐고요.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자세한 상황을 기록해둬야겠죠. 경찰은 이들에게 언제부터 구조 신호를 만들어 놨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조난자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이 보낸 신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경찰은 또 다른 조난자가 있다는 생각에 다시 헬기를 띄웠고 수색을 시작했죠. 처음 등산객을 발견한 그 주변을 다시 뒤진 끝에 오래전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골은 동물에 물린 흉터가 있었고요. 주변에는 회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와 작은 세면 도구들 그리고 플라스틱, 컵, 라디오들이 있었죠. 보통의 등산객들이 준비해 갈 법한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다이세츠 산에 들어간 등산객 명단과 실종된 실종자 목록을 대조해 보니 이 유골이 5년 전에 사라졌고 1500km나 떨어진 아이치현에 살던 남성 회사원일 거라고 추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유골 감식 결과는 경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아주 큰 충격에 빠졌죠. 경찰이 발견한 유골의 정체는 25살에서 35살 사이로 추정되며 신장은 160cm 정도인 A형 혈액형의 여성으로 밝혀졌어요. 그것도 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죠. 여기까지는 예상 밖의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신원 미확인 유골 발견 사건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미스테리해진 이유는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 들어있던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때문이었어요.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에 붙어있던 스티커는 요술공주 민키였던 겁니다. 안에는 이 만화 주제곡이 들은 테이프가 있었고요. 성인이 가지고 다닐 법한 물건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테이프에는 이 산에서 조난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역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었고 이 사건이 미스터리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어떤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S 도와달라. 蘇った死者の声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들어볼게요. SOS 도와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이다. 조리대가 우거져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끌어올려 달라 라고 말했는데,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 남성이 지금 헬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난 지점 위로 헬기가 지나갔었고 이 헬기에 관련된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소리는 실시간 교신 내용이 아니고요. 이 카세트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테이프를 통해 어딘가의 구조 상황을 전달할 목적이었겠죠. 그러면 굳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고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면 사람에 따라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문제는 내용 중에 벼랑 위에서 자신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또 문제되죠. 테이프에 녹음된 남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벼랑에 있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 남성은 아마 벼랑에 매달려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럼 어떻게 녹음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계속 카세트를 손에 들고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럼 사고 순간에도 손에서 카세트를 놓치지 않고 벼랑에 매달리게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정작 이 카세트는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남성이 미리 녹음을 해서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벼랑에 매달려 있고 헬기도 목격하죠. 이건 사전에 녹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성도 매끄럽지 않거든요. 중간에 말이 끊기는 것을 봐선 호흡에 문제가 온 것 같고, 메아리도 울리는 것을 보면 조난된 시점에서 녹음을 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데, 문제는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는 표현은 손으로 어딘가를 붙잡았고 놓는 순간 추락한다는 거죠. 그럼 손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녹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으로 매달려서 다른 손으로 녹음을 하고 다시 가방에 넣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녹음을 하고 카세트를 가방에 넣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녹음은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녹음을 통해서 음성을 어딘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 테이프를 본인이 직접 공개하지 않고 만약 누군가에 의한 발견으로 공개된다면 그때 자신은 이미 추락한 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조난 상황과 녹음 테이프는 부자연스럽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녹음을 한 남성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이 상황을 맞춰보자면, 등산 도중 어떤 사고를 겪으면서 바닥에 구르다가 벼랑 끝에서 뭔가를 붙잡았을 거예요. 이때 우연히 가방 안에 있던 카세트의 녹음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가 고산지대이긴 하지만요,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능선 구간이에요. 이곳엔 벼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조난자는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미리 녹음을 했지만 다행히 생존해서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품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때부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성인데 옆에 있었던 회색 가방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어요. 녹음 테이프로 봐서 남성은 실종 상태로 보이는데, 그럼 유골로 발견된 여성의 소지품은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3,000m나 되는 산을 오를 리는 없을 거예요. 경찰은 이 여성의 가방을 찾기 위해 발견된 곳 근처를 수색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같이 발견된 그 회색 가방에서도 여성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죠. 자,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남성 회사원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성이 사망해서 유골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같은 날 산에 올라갔다가 행방불명됐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사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찾지 못한 남성의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다시 수색을 시작했고 처음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또 다른 유골과 남성의 면허증, 남성용 시계를 발견하는데 신원을 조회해보니 그 실종된 남성의 것이 맞았던 겁니다. 경찰은 테이프에 관련된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들이 1984년 7월에 산을 오르다 조난됐고 나무 조각을 모아 구조 요청 문자를 만들어 헬리콥터를 향해 소리질러 봤지만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어요. 이렇게 실종 사건 하나가 해결되는 듯 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이 종결되자 실종 남성의 유가족에게 이 유류품들이 전달됐어요. 여기서 유가족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발견된 면허증과 시계는 가족의 것이 맞지만 처음 발견된 회색 가방은 가족의 물건이 아니고 안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의 목소리도 가족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을 수 없던 경찰은 DNA 대조까지 해봤지만 1차 조사에서 발견된 회색 가방과 2차로 발견된 면허증, 시계의 DNA가 정말 일치하지 않았어요. 정리하자면 나뭇가지로 SOS 구조 신호를 만든 인물은 1984년에 조난사고를 당한 회사원 남성이나 그 여자친구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이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발견된 유류품들의 정밀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있던 구조문자 근처에서 또 하나의 가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가방에는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와 보험회사 주소가 적힌 서류 봉투들이 있었어요. 다시 이 물건들의 DNA 검식을 해보니 처음에 발견된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거죠. 이 결과로 유골로 발견된 회사원 남녀와 이 제3의 인물이 치정관계로 얽힌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소지한 것으로 추정하던 유류품들은 회사원 남녀가 조난당한 시점보다 1년이 더 앞선 것으로 밝혀집니다. 조난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 인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장기간 수색도 더 해봤지만 유골이나 다른 물건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1983년에 조난당해 사망했고 1년 뒤 아이치현에 거주하던 회사원 남녀가 다시 이 다이세츠 산을 오르다 조난사고를 당했고 SOS 문자 근처에서 사망했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 제3의 인물은 누구인지 정체와 행적, 유골도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게 되면서 이 SOS 구조 문자를 누가 만들었고 언제쯤 설치했는지도 전혀 밝혀낼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이 문자에 관한 미스터리를 좀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헬기에서도 발견될 만큼 컸죠. 큰 자작나무 3그루 이상을 쌓아 올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2-3m 정도예요, 평균. 그리고 최대 5m까지도 되는 긴 통나무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잘라 만들었는지도 방법을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나무들의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당시 산 능선 근처에 벌목을 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 미리 잘라 옮겨놓은 나무들을 발견해서 이런 문자를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구조 신호로 쓸만한 통나무는 반경 2-3km 내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나무들을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산속까지 옮겨왔는지 이걸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죠. 조난 상황의 경우에 체력을 오래 비축해둘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이런 무거운 나무를 여러 번 옮겼으니 체력 소모가 심했을 거예요. 캠핑도 아니었기 때문에 산을 오를 때 최대 하루치만큼의 식량과 물만 가지고 있었겠죠. 이럴 때 조난이 길어지면 탈진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이 구조 문자를 제3의 인물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1984년에 조난됐던 성인 남녀가 재료들을 구해 만들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무에서 사람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입고 장갑을 낀 차라고 해도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나무에서 사람의 DNA가 일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신호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그리고 카세트에 녹음된 구조 요청을 하는 남자 목소리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아무것도 풀린 것 없이 1991년에 미제 사건으로 남으면서 일본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홋카이도 다이세츠산 SOS 구조 신호에 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사건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미스터리로 남겨지다 보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가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은 제3의 인물이 나타나자 치정 관계 외에 처음 발견된 회색 가방에서 만화 주제가 테이프가 발견됐다는 것을 근거로 애니메이션에 빠진 남성이 자신의 처지와 사회를 비관하다 자살하기 전 남긴 흔적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서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걸 증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3의 인물은 애초부터 조난당하지 않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라는 설이 있는데 일부러 구조 문자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한 뒤에 조난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자신의 물건들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이야기인데 제3의 인물이 흔적만 있고 유골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그나마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을 치려고 해발 3000m나 되는 고산지대에 통나무를 가지고 올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죠. 이런 유형의 가설들은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회사원 남녀가 등산 중 누군가 떨어뜨린 카세트를 주웠고 조난되는데 마침 이것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카세트에서 이들의 DNA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3의 인물은 등산객을 노린 살인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가능해지죠. 주변 숲이나 능선에 숨어서 미리 녹음해둔 카세트를 틀어 유인한 뒤 살해해 원하는 것을 얻고 조난당한 사람의 유류품인 척 현장을 꾸미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일부러 고산지대까지 와서 범행을 해야 될 만큼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처음 발견된 여성의 유골은 동물에게 공격당한 흔적만 있었어요. 사람이 공격했다고는 보기 힘들죠. 어디까지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추측만 해본 말들이라 이것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예고인데요. 일본 사건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살인마를 말하자면 아멜리아 다이어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아이를 입양한다면서 돈을 받고 아이를 죽인 겁니다. 일본에도 이런 수법으로 아기들만 살해한 사람이 있었죠. 세계 2차 대전 이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 산파들이 돈을 많이 번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이때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살해금을 받아서 입양을 중개해주는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악용하는 범죄자도 나타나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에게 입양비를 받고 아이들을 살해했던 겁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